시장을 향후에 좌지우지하려면 채권 금리를 계속 따라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 턴어라운드, 피크아웃,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미래 가치는 줄여야 돼요. 그럼 횡보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미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미 40%, 50%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팔고 그 시점이 됐을 때 다시 사기는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투자하는 걸 제가 봐왔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팔아놓으면 지금 판 가격보다 반드시 올라가야 사게 돼요. 그 밑에서는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지금은 벌어진 일이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시장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떨어지는 시장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시장을 지금 만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그런 슈퍼게임들조차도 2,500이 바닥이라 생각해서 다 거기서 물렸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 잘하는 분들도 다 2,500이 바닥이라고 다 확신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거보다 낮게 잡았는데 하도 좀 이상해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1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됐네. 그런데 다시 그냥 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연준이 갑자기 비둘기에서 매파로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요? 갑자기 또 러시아가 침공할 줄 알았나요? 그것도 또 변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 워낙 거인이 치는 거라 2, 3개월 안에 끝낼 줄 알았죠. 끝낼 줄 알았지 이렇게 질질 끌지는 또 몰랐잖아요. 그것이 또 이렇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도 잘 못했었고 에너지 요인들.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그 에너지 갖고 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계속 뭐 이렇게 하지만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오히려 역작용으로 더 유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연준이 뜨거라 하고 이제 이게 옛날 인플레이션하고 좀 성격이 다르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강하게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너 사가라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수직 계열화 미국 내에서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게 경제 논리로는 안 맞는 거죠. 어거지로 해놓으면 이건 시장 논리에 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모든 걸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러 메테리얼도 뭐 북미에서 나와야 되고 아니 그 북미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련 이런 거 막 공해 시설 이런 거 중국이 하거든요. 북미에서 안 해요. 공해에 나온다고.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미국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중간선거 8일인가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40대 46이에요. 팽팽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하원은 뺏겼다. 뺏긴 것 같다. 공화당한테. 근데 이제 상원이나 어떻게 잘해봐라. 이제 약간 이런 거니까 지금 이제 되게 이거 정치적인 이슈도 상당히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한테 진짜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버텨야 되는 분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손실폭이 커져서 여기에서 파는 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잘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티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멘탈이 붕괴되는 그 과정을 보면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게 무너지고 다시 또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또 무너지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거기에서 멘탈이 나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아니 우리가 3,300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아니 1년 넘게 맞다가 뭐 그냥 한 며칠 더 맞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시장의 겨울은 온다. 그리고 그 제일 추운 소환대한 추위 같은 시장의 추위는 아직 안 왔다. 아니 그게 지나갔더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아직 안 왔다. 그런데 우리한테 편한 건 뭐냐면 그 추운 겨울은 끝자락에 꼭 봄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증시가 제가 40년 동안 증시에 있으면 엄청난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남아야 뭐 수익을 어떻게 하고 그게 남는 거지 여기서 이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조바심 치지 마시고 야 이거 언제 올라? 내 이번에 오르는데 놓쳐갖고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반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빨리 요동칠 시장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댓글창 보면은 그래 한 2달만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6개월만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요 순간을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그때 가서 다시 희망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또 완전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언제 끝나나를 기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면 시장이 이제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것도 공부니까 매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아직 멀었어. 근데 이게 좁혀지네. 이게 이러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번에 힘들게 이거를 극복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나야 한 10년 주식 투자하면 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냥 맨날 누가 사란다고 사고 뭐 이렇게 하면 10년, 20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는 내가 시장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장단기 금리차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뭘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이제 될지. 장단기 금리차 예를 들어서 2년이 4.3인데 10년물이 3.9다 이러면 장기채가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역전됐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좁혀지는가. 근데 어느 선에서 좁혀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가 이거를 매일 나오니까 뭐 finbiz.com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CPI의 뭐 코어 CPI, 그냥 CPI 전달 대비. 왜냐하면 전달 대비는 재밌잖아요. 우리가 산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전달이 0.1. 그럼 곱하기 12면 오 많이 줄었네. 옛날 것 때문에 그러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웨이트를 두고 보는 게 기준금리. 예, 이제 연준이 다음 달에 또 올리면 4%가 되면 그때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를 가고 있을까? 지금은 3.25 대 3.9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날 때 이게 이거 좁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 매일 파악하셔도 이 시장을 좀 덜 힘들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그 밧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당주님 말씀처럼 우리 사업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힘들지만 계속 버티면서 하다 보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버티면 돼? 라고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될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근데 그 어떤 시계적인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버티기로 결심을 했고 그럴 만한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 정말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1년이고 얼마고 버틸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그렇게 시계열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막상 그 시점이 왔는데 변화가 없을 때는 실망해서 거기서 포기할까 봐 이게 걱정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장이 언제 살아날까요? 뭐 이러면 이게 뭐 내년 1분기 지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 또 희망 고문을 드렸다가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더 멘탈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게 기간적 개념으로 정하시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시장은 우리한테 이제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그거를 잘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들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뭐 제가 미국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채권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이제부터 자꾸만 뭐 나스닥이 얼마 빠졌어? 뭐 S&P 어떻게 됐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상보다는 이제부터는 꼭 매일 체크하셔야 될 게 채권 금리예요. 채권 금리. 이 시장을 향후에 좌지우지하려면 채권 금리를 계속 따라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젠가 그제 저희 채권 전문가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금리 인상이 스탑되고 이제까지 데이터들을 전부 보니까 6개월 후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다. 주식시장이. 그런 이제 타임 레그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이거 주식 안 되니까 채권인데 요새 채권하면 돈 번다는데 나 채권할까?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거 아니다. 제가 이제 왜냐하면 채권이 주식하고 이게 상관관계도 있지만 동행성도 있어요. 지금은 동행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채권 금리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채권을 사야. 그러면 채권은 사는 순간 내가 4%에 샀다 그러면 4%의 이익은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세 차익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채권에서. 그거를 우리 채권 거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봐서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 상투에 사는 거예요. 금리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잖아요. 언제 채권 살까요? 이제 보니까 채권을 주식보다 더 많이 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해보니까 얘는 끝없이 깨지네. 그러니까 채권은 미니멈을 확보해 주니까 그런 의미로 포트폴리오에 일부 채권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것. 두 번째, 그러면 그것도 어디냐? 채권 레이트가 제일 높을 때 사셔야 되니까 그 레이트 찾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준이 5%까지는 갈 거야 그러면 연준 기준금리 5%까지 인상이 됐을 때 그때가 채권의 매수 기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 10년 국채 금리하고 기준 금리가 만날 때 그런 현상이 거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채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해보셨으면 채권을 배제한 주식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결국 돈이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영 자신 없으면 ETF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것도 뭐 한 배짜리도 있고 세 배짜리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가로 열고 이래갖고 그 환율 해칭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좀 이번에는 공부하시면서 이런 투자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하여튼 요즘 그래서 저도 좀 당조님 생각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 채권 그분한테 방송 끝나고 우리 이거 좀 고정으로 채권 공부를 아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경제 어떤 이슈들하고 맞물려서 채권에 대한 이 방송을 좀 하자. 그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하는 중인데 하여튼 우리가 채권을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주식시장에 이 여의도에서도 채권 쪽 주식쟁이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금을 빨리 하니까. 채권은 그냥 지금 자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돈이 없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시그널이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아질 거라는 우리가 낙관적인 긍정론은 같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래 상황이 요런 것이 됐을 때 좋아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저러한 어떤 희망들이 올라온다 해도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한다면 실망한 일도 없으니까 버티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표들을 추적하시는 재미를 들리는 게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슈퍼 개미들조차도
그 숨은 고수들조차도 다 물리고 힘들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그 버텨낸다면 정말 앞으로의 주식 그럼요. 투자는 네. 탄탄대로를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네. 상당한 실력자가 될 수 많은 있다.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번 같은 경우에 3천이 무너질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뭐지 이상한데라고 갸우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액션을 딱 취해놔야 되는데 이상한데 하면서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제 뭐 그 재작년이 우리한테 갖다 준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미련이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좋았을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인데 우리는 매수 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지금 다 고점에서 물려서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또 따져보면 작년 여름 그때서부터 철강서부터 뭐 자동차 여러 것들이 이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괜찮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간 반등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 턴어라운드. 피크아웃.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나오면 일단 도망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이클 산업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뭐 다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를 많이 타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도 이번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은 뭐 죽을 때까지 엔터 칠 기후만 있으면 한다 뭐 이러니까 그냥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이번에 알고 가셔야 다음번에는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렵지만 견디시는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견딜 때 어떻게 잘 견딜 것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때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급등주를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급등주 찾는 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는 습관 같은 건데요. 그거를 좀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급등주가 아니래도 주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까 그래. 주식 투자는 대박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남만큼 버는 거예요. 남 깨질 때 나도 깨져요. 별 재주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막 벌고 있을 때 나 혼자 급등주 갔다가 잘못해서 손해 나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갖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주식들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보면 한번 그런 재미를 들려면 그 한번 몇십 프로 벌었던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깨져도 다시 그거 한번 하면 다시 복구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원금을 다 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대비해 보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특히 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가치주가 다시 각광받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야? 이렇게 따질 때 실질 가치, 지금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실질 가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가치, 이걸 끌어와서 두 개를 섞잖아요. 근데 그 재작년처럼 유동성도 좋고 막 시장이 좋아질 때는 미래 가치를 훨씬 더 섞어요. 그게 뭐냐면 꿈의 주식이에요. 와, 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오케이, 다 동의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미래 가치는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실질 가치의 대표적인 게 실적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섹터가 좋다 그래도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그거는 피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리딩 컴퍼니가 옆에 있는데 후속 2, 3, 4 뭐 이렇게 있어도 1 못 샀으면 3, 4, 4도 먹어요. 관련주들. 네, 관련주. 근데 이제는 그게 무조건 1등 네, 주도주. 1등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만 있고
뭐 좋은 주식만 잘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수급이 잘 들어오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이 주식 시장의 속성,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네. 대로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산업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승장과 하락장, 그 다음에 횡보장, 이럴 때의 시장의 특징, 여기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제 바람이 있다면 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바닥 시그널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잡을 때까지 최상은 횡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좀 뭔가 좋은 올 때까지. 예, 올 때까지 횡보하는 게 최선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횡보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횡보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 부딪히고 밑에 부딪히고 이래서 자꾸 그 사이로 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어떤 그 자기 메인 포트 말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아주 짧지만 그거는 전부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사서 모아가고 뭐 이런 게 이론적으로 박스권을 갈 때 사서 모아서 날아가면 그때 판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박스권 안에서 사서 모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땐 탁탁 잘라가면서 조그만 이익이라도 이익을 그냥 챙겨가는 게 훨씬 낫다.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거래 재개된 그 신라젠 그 뭐 보니까 뭐 신라젠 상장 재개하면서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시 떨어졌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17만 주주들이 여기에 물렸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한 10,000원 근처 가나요? 지금 1,300원. 그러니까 지금 네, 시점에서는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승률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도 최고에서 밀렸을 거래요. 15만 원까지 갔더라고 이 주식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시총 1위였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신라젠 때문에 또 뭐 뭐는 안 살아요, 뭐는 안 살아요 이래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미련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희망을 뭐 가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간 신라젠 주주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죠. 2년 반 넘게 고생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위험을 우리가 끌어온다는 거는 리턴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리턴은 안 오고 위험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택했을 때 그 위험만 나한테 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되게 바이오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바이오가 그런 그 말하자면 약간 투기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제일 다른 섹터보다 강해요. 그럼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산업에서는 1위 가는 애가 잘 가면 2위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바이오는 1위가 딱 해버리면 돈을 그동안 얼마를 썼던 간에 2위는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1위가 나 이거 했어. 신물질. 그러는 순간 2위, 3위는 그냥 몇천 원을 썼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각각 산업의 섹터별로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게 나한테 그냥 위험만 돌아왔을 때도 뭐 그 정도면 내가 가진 돈의 얼마니까 그냥 내가 인정하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대박 내서 팔자를 한번 고친다. 얘한테 난 모든 걸 다 걸었다. 이런 거는 좀 이제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그러니까 진짜 그 욕심, 그 대박을 내보겠다는 그 욕심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무리한 주식을 사고, 그래서 평이하게 오를 수 있거나 아니면 안전성이 좀 그나마 담보되는 변동성이 클 것 같지 않은 주식은 관심 없는 소위 우량주들. 근데 또 요즘은 그 우량주에도 물려서 몇십 프로 손실 났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량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나 어쨌든 우량주라도 들고 있으면 물렸어도 마음은 그래도 그럼 장면 오르겠지 이런 희망은 있잖아요.
네. 하여튼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투자의 자세, 기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